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같은 장기보험의 월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도 없습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대장동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일보 보도였나요?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이었다라는 건데, 조재현 대법관이 어떤 분입니까? 그곳 얘기로는 그쪽 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편이래. 원래 좀 진보적인 분이죠. 그분이 덕수상고 나오시고 그래요? 성균관대 야간인가 한번 나오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변호사 생활 오래 하시다가 그리고서 대법관 들어가셨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뭐 보수적이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는 분으로 원래는 알려져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사실 좀 있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대장동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근데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흘린 사람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아니에요? 그 양반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합니다. 저기는 그런 일 김만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만배 모른다는 얘기는 또 알긴 알지만은 눈인사 한 번 정도 했다라고 하신 분도 있죠. 윤석열 씨라고. 예, 그분들 가서. 근데 그게 참 특이한 게 윤석열 후보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다, 상가집에서 눈인사했다 그 얘기랑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만약에 팔았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조재현 대법관 얘기는 이름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이름을. 네네. 나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김만배 씨가 왜 조재현 대법관 이름을 팔았을까? 그분이 아주 유명한 변호인 접견 가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물론 남욱 변호사한테 접견 가가지고 그 부분을 물어보긴 했는데 네. 이제 남욱 변호사는 그 녹취록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취록의 주인공은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이기 때문에 본인은 남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기가 뭐로 말할 수는 없는 김만배 부분이라서. 씨한테 문제로서는 근데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름이 허명이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지어냈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노하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러운 대화의 과정이라서 특별히 원한을 두고서 일부러 작전을 짰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재현 대법관을 궁지에 내몰기 위해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이미 고발이 된 상태잖아요. 네. 고발이 된 상태니까 결국 본인도 수사를 자청했고 어쨌든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다고 치는데 왜냐면 우리 아무도 그 녹취록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한테 그 녹취록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맥락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뜨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조재현 대법관이 예를 들면 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다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법정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화를 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입장 없음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조지현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검사도 거기다 조지현이라고 써놨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 조지현 대법관이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조지현 대법관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기사에서 왜 이재명 후보는 침묵하고 있느냐 조지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기사들이 다 그런 논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정도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거기다 대고 야, 당신이 맞는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으니까 라고 화를 내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다 뭉개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압력을 행사해서 그럼 밝혀지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재명 후보의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그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나는 아니었다는 건데 그럼 포인트가 나는 아니었다. 제3자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걸 지적을 한 건데 그 부분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이재명 후보는 침묵하냐? 이 사람이 기자회견했는데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격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게 삐뚤어진 운동장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더 문제예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변인들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그러면 대변인들이 해주고 선대위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패널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든지 국민들이 그거를 아는데 지금 언론이 자꾸 왜곡을 한다 그러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언론들이 저렇게 난리치면서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좀 정말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왜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상황 자체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실은 거의 지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고, 결국 제가 중앙선대위 뭐 대변인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여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요청하거나, 뭐 지시할 위치는 더더욱 안 되고, 그거는 뭐 아마 선대위의 차원에서 노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말을 들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라인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어떤 상황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러니까 모든 그래요. 체크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나는 그게 이 민주당이 이번에 그 언론과 관련된 정말 일을 못한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옳든 그래도 무조건 전부 다 아니라고 먼저 부인하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니까 국민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첫인상을 갖느냐 아니냐란 말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어 하나를 이용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덧씌워버리는데 그거를 공고히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방치한다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언론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그래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여튼 뭐 지금 대장동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으로 덮어씌려고 했다가 지금 뭐 윤석열 씨가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도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참네요. 본질이 어디 간 거. 아유. 뜨거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 근데 이게 그분이라는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게 동아일보였나요? 동아일보에서 처음에 보도했어요.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10월에, 했는데 10월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맥락 없이 제기하면서 맥락이 없었어요. 예, 진짜. 맥락이 없이 제기하면서 이거를 받고 이제 이게 같이 불을 붙이기를 바랬던 거지. 이게 사실은 그 뒤로 계속 공개되는 녹취록 물론 쭉 대본처럼 공개되고 있지만 이것이 뭐 천화동인 1호의 뭐 실소유주다라고 볼 수 없는 뭐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동아일보에서 공개했던 네. 의혹을 제기했던 방식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조재현 네. 대법관이라고 예. 하더라도. 예. 그래서 야, 이 동아일보는 진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 처음에 이 문제를 올린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SBS에서 김건희 9억 조가 조작 파악했다라고 했는데도 참나 어디서 파악했어? 수사당국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파악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수사당국 검찰의 자료가 잘못된 거다.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아니, 정말 이건 정말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김영민 앵커 보세요. 아까 우리가 듣기에 정말 너무너무 합리적인 의심을 제공하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고발당하면서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제거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아일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지적을 해가지고 딱 정리를 못 해주니까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떠드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좀 하게끔 해야지. 여기는 되게 이상한 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방이 예를 들면 막 공격하고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그랬나? 나를 또 고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봤을 때는. 아이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김엄마를 도와주나요? 누가 민주당에서? 안 도와주지 않나요? 기대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진보에서 스피커라고 통하는 사람들은요. 다 말을 못하고 다 잘려버려요. 아마 이제 김용희 PD를 민주당에서 실드를 치거나 보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아니 김영미 PD를 아니, 실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 사람들만 공격해주면 되는 아니,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한번 또 각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김용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섰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런 말을 왜 자꾸 신경을 그것에 써요?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신경을 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물론. 제대로 대응을 해야죠.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가 청와대, 민주당이 검찰을 다루는 방식이 연상이 되는데 일단은 검사들만큼 필사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예. 한동훈 봐봐요. 네, 아유. 검사들만큼 필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브해요. 방만해요. 뭘 볼 수 있냐면은 김학의 출금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이정섭 부장검사팀에서 그 편백지대형에서 파견 가 있던 인세진 검사를 이제 파견 재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 된 줄 알아요. 그걸 끝인 아이고. 줄 알아요. 근데 검찰은 조항을 찾아내요. 어떻게 해서 계속 수사를 시킬 수 있을까? 수원 고검장이 1일 직무대리를 낼 수 있거든요. 1일씩 직무대리를 낸 그럼 거예요. 내면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재승인 거부했으니까 이제 될 거야. 아니 봐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사하는 거 이제 안 할 거야.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니, 두 번째는 봐봐요. 맞아요. 그 말이랑 맞는 게 김학이 수사하던 그 팀 있잖아요. 처음에 김학이 출금 그거 막아낸 게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 검사를 지금 다 기소되고 다 난리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안 거야. 그 도와줘. 사람의 불만이. 두 번째, 그때 한동훈 검사하고 같이 몸싸움에서 독직 폭행 뭐 얘기됐던 그 정진상 정진웅 차장 검사. 그 검사님이 지금 열받아서 죽으려고 그래,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자기는 사실은 영장 치러 가가지고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식구인 검사를 사실은 하러 갔으니까 자기도 사실 편하지는 않았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겠지. 그러면 그게 올바른 거면 올바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지금 혼자 광야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민주당의 이 뿌리 깊은 문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최진봉 교수, 양지열 변호사 누구 지지했다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지라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성향이 나온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성향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 그러니까 지금 다 잘린다잖아요. 그 저기 누구야? 우리 변호사님 잘린 분. 우리 양지열 변호사랑 최진봉 교수 지금 다 최진봉 잘려가지고. 교수는 저 박지훈 최영희를 모르고 박지훈 저 틀림없이 그럼요. 이쪽 편인데 지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방송에 나온다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의 모해 위증 사건 말입니다. 네. 이문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수사를 해서 이제 그 인지 보고서 그 증인 중에 하나를 모해 위증으로 기소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사건을 뺏어가지고 윤석열이 총장으로서 마지막 한 일이 그 사건을 뺏어서 다른 검사 위험이다라고 평소에 의견을 표명해왔던 다른 검사한테 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기소 지시를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 대검 부장에 맡겼잖아요. 그렇지.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검 부장에 왜 맡겼느냐, 대검 부장이 자기네들이 등용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표 계산하고 이참에 충성도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얄팍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합리적 의사결 결정에 관한 지침을 보면은 사정에 따라 회의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래갖고 고검장을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완전히 박범계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은 필사적이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정말 살아나갈 방도를 찾아요. 근데 민주당은 물러요. 물른 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X 같아서 그래요. 같아서. 진짜 이건 내가 꼭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 예.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봉변을 당하겠습니까? 봉변의 책임은 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럼. 근데 정말 잘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짜증나서 내가. 법무부 출입국 본부 직원들 검사들한테 불려가서 김학의 출금 관련해서 업무 처리에 관해서 5-6번씩 불려가서 10시간, 12시간 조사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네. 도와주고 근데 올바르게 쓰지만 해도 되는 것을 네.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니까요. 직원 얼마나 비겁한지. 하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출입국 본부가 훨씬 승진하고 일 배우기에도 업무 배우기에도 유리한 데인데 발령받은 지 7개월 만에 지방청에 그냥 일반 서무 업무로 지원해가지고 그냥 도피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민주당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야, 그래놓고 이제 기득권화 돼가지고 윗대가리들한테 언로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말을 아무리 해도. 아, 진짜 한심해요. 아유,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런 민주당까지 바꾸는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교체. 네, 정치 교체. 그러니까 정치 지금 교체. 이런 민주당으로 네. 180석 줬더니 뭐 보십시오. 근데 진짜 성격이 좋으세요, 우리 김엄마는. 예. 아니 별별 꼴을 다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런가 지금 봐. 말씀하신 거에 화도 안 나요 이제. 사실. 그 출입국 본부 직원들이 피의자로 막 입건되고 이 사람들은 기소돼가지고 유죄 판결 받고 파면 해임되면은 공무원 연금 없어지고 그렇지. 인생이 망가지는 건데. 네. 얼마든지 핸들링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 네. 그걸 그럼요. 권력을 쓰질 않아요. 있는 그러면 이 권력을. 사람들이 이 촛불정부가 좋은 일 해보려고 했는데 정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이분들도 뭐 이렇게 생각할 아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 자기네가 하는 게 지켜주니까 정의라고 등신이라고 생각해. 이게 생각하지. 정의가 무슨 정의예요? 진짜 그러다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글쎄 말이야. 아, 아유, 진짜 한심스러워. 정치 교체. 정치 교체. 정치 교체. 네. 정치 교체. 정치 교체 말 같은 말 가지고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박범계 장관이 있고 차관과 뭐 기타 몇몇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검찰에 대해서 어디 폐부를 찔러야 또 어떻게 장악해야 이것들이 함부로 일탈해야 이것들이 함부로 일탈 그렇게 얘기를 얘기해도 못할 돼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도 사실 방법도 모르고 그런 의지가 별로 없죠. 일단은 뭐 정치인 장관이라는 분들이 대부분이면 무탈하게 장관직을 수행하고 자기가 끝날 때 그 타이틀을 남기고 싶다는 그 욕심이 문제거든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결국 이제 그 기반 하에서 장관의 그런 의지가 있는 하에서는 밑에 있는 간부들 몇 명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실은 전체적인 방향을 틀기는 어려워요. 아니 박범계 형이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까? 박범계 별명이 물범계잖아요. 물범계예요. 네, 그 물범계 별명을 붙인 뭐 사람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 아 그래요? 예전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같이 일할 때, 그러니까 우리 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범계라고 할 정도면은.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박범계 장관이 처음에 정치 입문한 게 본인이 판사 그만두고 나 이거 일하겠습니다 하고 쫓아와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런 결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의 행동이 정말 뭔가 좀 제대로 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신주의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아니, 그래놓고 또 그거는- 지금 뭐 지방선거 데뷔하나 봐요. 뭐 고향 그냥.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이 지금 고향 제일 그냥 중요한 왜. 건데. 그 당시에 결기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사실은. 물론 뭐 판사직을 내던지면서 판사들 시절에서 그 노무현 정도면 대통령을 대단한 거 지지하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운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 법원 판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게 이미 그렇죠. 준병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래요? 그때 힘들어. 그거 사실은 더 오래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했겠지만. 예, 처음에는 그 순간에 기회를 잘 본 거죠.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선언을 하면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언론 지상에 일종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뜰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정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이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추구했죠. 아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계속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 그랬었구나 우리 범계 결국 형이. 이제 뭐 안경환 교수가 낙마를 중간에 하시고 예. 박상기 장관이 첫 장관이 된 다음에 조국 장관이 됐고 뭐 그 순간순간에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다음 장관을 트라이를 했죠. 근데 이제 안 되다가 추미애 장관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추 장관이 코너에 몰렸을 때 빨리 저 추미애 날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먹었었겠네 우리 범계 형이. 제가 그 양쪽을 모두 적으로 삼으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상관없어요. 마음속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고 예.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목표였는데 왜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하고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뭘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우리 목표인 게 깔깔한 많이 게 돼요? 많은데 장관이 왜 목표인 게? 그러니까. 장관에서 뭘 하는가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오늘 이준석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준석 합시다. 민주당 까는 거는 이제 3월 9일 이제 백날 까시죠. 좋아요. 이준석으로 갑시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준석은 정말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 자체가 없다. 아니 자신의 말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단 1초의 반성도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지 유세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놓고 갑니까?
이 말을 이건 방송국에서 진짜.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국에서 그것도 공당의 대표라는 인간이 KBS 의료진단에서 이거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는 뭐라고 했다고요? 유세차 기사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유지를 받들어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냥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 그 당의 운전사들은 전부 다 있었어 놓고 운전하라고 합니까?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개 같은 소리를 해놓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다른 유사를 하러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일말에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자격 박탈입니다. 그럼 그런데 또 라디오에 나와서 참나 안 대표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실 그거랑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그 이준석의 그 뭐 유서 써놓고 갑니까? 그 발언과 관계없이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탓을 막 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준석 왜 이렇게 막말이냐 너 어디서 지금 인간이야 말을 하냐 막말 보도가 나오니까 라디오의 생방송에 나가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 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 대표를 우리가 접게 만들겠다 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배신자가 있다. 그래서 안 대표 조심하시기 바란다. 와 진짜 이런 이게 무슨 정치적 업무 내지 정치적 공장을 아주 장난처럼 하고 있는. 이거를 라디오 생방송에 나가서 그 미친 친구한테는 네. 그 친구한테는 정치가 게임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게임이죠. 이거는 진짜 어떤 스타일 평소에? 공분을 해야 돼요. 저는 게임이에요. 게임. 저는 이제 저도 뭐 노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겠지만 저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할 때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렇게 특유의 그 입술 그 표정 입술 그 움직임으로 개소리를 앞에 쫙 늘어나요. 그래놓고 무조건 이제 근거 없는 그런 허위 사실을 팍팍팍팍팍. 와, 그럼 그 하나하나가 다 정말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저거. 이러다 보면은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 주제에 관계된 이거 딱 하나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민주진영이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뭐 젊은 정치인 이러면서 아니면은 뭐랄까요? 자기가 대화가 된다고 했던 걸까? 저는 착각이었다고 보는데 절대 씨알도 안 먹히는 정말 완전 자기 과대망상에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비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려서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나오셨던 변호사님도 나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사석에서든 토론 상대방으로 나왔을 때도 딱 보면은 아, 이 사람 진짜 장난 아니게 또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상이 아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 이 사람 정말 이 사람의 그 말 자체가 허위 사실을 연속적으로 연타로 쭉쭉쭉쭉쭉. 그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허위 사실 차차차차차. 와 정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라는 그 양반이 오히려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준석이가 윤석열 안 돕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 자기 광 팔고 있다 옆에서. 자기랑 같이 커플 티 잡고 입자고 하고 자기랑 자꾸 커플티 입고 뭐 사진 같이 찍어드릴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등골이 너무 부진 거예요. 아니 저 자식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니까 지 인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윤 후보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게 눈에 그럼, 보인 거죠. 지금 이준석은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잘 어떻게 네, 관리하려는 그런 어장 관리 차원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뭐지 아직 의문의 영역이긴 한데 이준석이 왜 흑산도를 갔을까요? 흑산도를 왜 갔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0개가 넘습니다. 네. 2000개 못 되고 전라남도에 있는 섬이 네. 그 중에 왜 흑산도를 왜 갔을까? 뭐 이 도서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흑산도에 가서 우리 어떤 의지를 보여주려고 갔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걔한테는 자기 지지층이 누굽니까? 1배에 1배. 그렇군요. 이 새끼 아 정말 죽여버립시다. 이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건 없고 저는 의문의 영역으로서 충분히 그거는 좀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안철수 대표 접게 만들어주겠다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국민의당에서는 너무 치욕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공격을 비열하고 저열하게 라디오 방송 생방송에 나가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진짜 인간으로서 할 소리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인으로서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맞불 놓으면서 그 배신자가 누군지 밝혀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밝혀라.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하니까 뭐 허위사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가세현에서도 가세현 또 이준석 까고 있다고 하는데 가세현에서도
이제 이준석 성상납 의혹을 전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가세현에서는 그 화면을 영상을 비공개로 내려- 돌렸어요. 네? 비공개로 돌렸어요.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세현도 분위기를 봐서 가세현 어쨌든 간에 그 조회수라든지 그거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준석 더 까는 거 나왔다가는 괜히 나중에 국힘에서 욕먹을까봐 그걸 살짝 비공개로 돌렸더라고요. 이거 다 세트로 쇼하는 겁니다. 네. 정말 이준석 같은 정치 막말 인간 말종은 나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일종의 그거는 안철수 씨 엑스파일처럼 뭔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세현에서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너 까불면 우리도 너한테 가만 안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영상을 하고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얼마나 이제 대차게 고소해! 허위사실이면 고소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검찰에서 밝혀보자. 허위사실이면 고소하고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로 고소할 것이고 사실적시면 사실적시로 고소하겠지. 고소해! 오늘도 고소가 안 왔네? 계속 고발했거든요. 하여간 이준석은 진짜 인간 말종이다. 이 사람을 제발 인간으로 좀 취급하지 말자. 성상납 그 부분은 가세현에서 했던 거는 충분히 윤석열 씨하고 뭔가 교감을 나누는 상황에서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고 23기로 원래부터 좀 아웃사이드에서 분위기 돌면서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때도 하나라서. 동기가 윤석열이고 박범계예요. 또. 네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교감 속에서 했을 가능성이 많다. 주변 사람들 또 연수하고 연수 23기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저 유별나게 조윤선도 그쪽이고. 유별나게. 그래서 아마 충분한 저는 뭐 교감 속에서 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죠. 23기가 300명인가요? 300명 시대인데. 그래서 저기 이건 추측인데 윤석열이 야 용서가 이준석이 혼 좀 내줘라. 그래서 대전지검 자료를 이렇게 딱 넘겨주고 그랬을 가능성. 대전을 계속 이용하죠. 그렇지.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그 자료가 정보가 검찰 쪽에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하여간 저는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데 거대 양당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흑산도로 왜 갔을까에 대한 의문부터 거의 뭐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끊어놔야 된다. 이 사람이 나와서 그 뻔뻔한 말로 그 뻔뻔한 얼굴로 누구의 마음에 정말 피멍을 맺게 하고도 완전 후원 못 칩니다. 정말 1도 반성이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내부에서도 저 사람은 막말 이미 벌써 불렀을 거예요. 저런 말 해가지고 표를 잃는다라고 해서 벌써 불렀을 텐데 까딱 없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최근에 그 여담인데 제가 페이스북만 SNS 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킬러가 있어요. 이준석 킬러가 있어요. 네. 황희두 씨라고. 아 그래요. 황희두 씨가 아주 1대1로 전격적인 이제 전담 마크를 하면서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곱씹으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 아마 차단하는 모양이죠. 친구에서 차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를 페이스북 친구에서 차단하냐면서 그거까지도 계속 황희두 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강용석이 네. 마포구 국회의원 시절에 음. 대학생들 토론회 가서 아 그렇지. 여대생들에게 꿈이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되려면 다줄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라고 했던 자가 이준석의 성상납을 참네. 아니 저희 누구야? 같이 방송하는 김세희는 또 성매매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강용석은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아또 강용석이 또 저것도 있잖아요. 불륜. 그렇죠. 본인은 물륜과 있죠. 도도맘. 물륜뿐만 아니라 그 도도맘에게 뭐 이렇게 위증, 예. 사무소 위증. 그렇죠. 남편 명의의 네. 소송 치하서를 그러니까 뭐. 위조하도록 네. 시켜서 네. 뭐 이미 강용석은 어쨌든 간 주 무대에서는 매장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까지 시간을 쓰긴 아깝고 그렇지만 이준석이는 확실하게 정말 다 드러나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그 매불쇼에서도 이틀 연속이나 이준석을 까더라고요. 오죽하면 연속으로. 네 아마 대선 끝나면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인간 그 당에서는 말종이다. 못 견뎌줘요. 민주석이를. 의외로 사실은 저는 뭐 이준석 씨가 너무 빠르게 오히려 당대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위험이 빨리 노출되면서 다행스러운 측면도 사실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중진이 되었을 때 저 모습에서 당대표가 됐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 위험했을 수도 있다.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준석 씨가 공익을 위해서 이거라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유. 연좌 농성 단식 아유. 농성 삭발 투쟁 해본 적 있어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없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그 당이 얼마나 근본도 없고, 네, 근본 없죠. 근본도 없고 기반도 없고 네. 그리고 컨텐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고 돈도 없으면은 네. 이준석이가 됐겠어요. 네, 그렇죠. 얼마나 사람이 없고 그러면 진짜 윤석열이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것도 없고 정계입문 1년도 안 됐는데 대선 후보가 돼. 진짜 바보. 아니, 제가 보니까 기사를 보다 보니까 뭐 소통 관련해서 뭐 밥을 뭐 하루에 2번도 먹겠다, 3번도 먹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찾아보니까 작년에 윤석열에 대해서 조선일보 걱정되는 마음에 밥자리, 술자리 너무 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랬더니 윤희롱인가 윤핵관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아 우리 윤 후보는 소통을 좋아하셔서 밥을 하루에 10번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아유 훌륭하신 분이네. 밥자리 하루에 10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밥을 먹다 보면 반주로 술을 좀 하는 것뿐이다. 하루 10번 밥자리, 하루 10번 술자리. 12월 달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바볼 줄 몰랐겠지. 그래서 밥자리, 술자리 하더라도 뭔가 머릿속에 하나씩은 넣으면서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토론 보니까 영 지금 사실 토론으로 겨우겨우 이재명 지사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우리 저 경남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남은 뭐 전체적으로 아직 오르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계속 20대 후반, 30대를 겨우 찍는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한 40은 가주면은 아주 아니 안정적으로. 근데 저희가 진짜 윤석열 도리도리 쩍벌 글쩍글쩍 극적. 네. 아니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거는 정말 너무 한심한. 근데 그 우리끼리 얘기는 뭐 다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전파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의 전파가 좀 늦은 편인 것 같고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지금 이 역전은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게 공고해지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부산 경남까지 이렇게 파급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대선 기간이 다 돼버렸고 다만 제가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제가 만나기도 하지만 각각의 지역에 있어 대표를 하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좀 많이 따뜻해졌다라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 토론회도 있고 토론회 이전에 지난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데 그 직후부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따뜻한 게 느껴진다라고. 그걸 왜 진작에 안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저도 그렇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노래를 불렀고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여기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방송하고 나서 방송 전에도 그랬고 방송 후에도 그랬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몇몇 의원들한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계속 문자 보내고 뭐 했었어요. 그 다음날 뭐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들이 익어서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표를 내면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어제 오늘 아마 방역 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온기로서 더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다행인 건 자영업자분들이 10만 명 그분들이 이제 지지한다고 선언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분위기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목이 이랬죠. 정부가 밉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그 워딩 속에서 사실은 이제까지 자영업자들이 고통들이 함께 녹아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누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좀 표시한 게 아닌가. 근데 김재섭 당협위원 도봉갑 당협위원장인가 그분은 저 거기다 국민의힘? 대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 자영업자들이 힘든 사람들인데 왜 도와줘야 되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루 했잖아요. 이틀이 아닌데. 네, 김은혜 의원도 너무 그렇게. 고맙습니다. 왜 오늘이어야 됩니까? 이런 망발을 했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좀 더 크게 그걸 많이 오늘 좀 표현해야 됐으면 되는데. 좋겠구만. 아이고 참. 아니 진짜 제가 이준석 얘기 딱 한 가지만 너무 최근에 또 이재명 후보가 위안부 해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 어떻습니까? 어디서 그런 우리 정치가 좀 젊어지는 거는 당연히 좀 좋고 또 선순환되기 위해서라도 미래 세대에게 많은 부분들이 돌아가는 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으로 얘기를 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거기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갖고 있는 일종의 품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수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의 큰 틀에서 큰 틀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그에 대해서 격조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다고 보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보수를 표방하는 그 내용 거기에 맞지 않은 형태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쪽에서는. 그럼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도 과연 보수의 품격을 같이 어울리는 것인가에 대해 따져보면 오래 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사람. 그렇지. 근데 그쪽 당에서는 저는 한 번도 품격을, 비례로 들어오신 초선의원 이런 거 잠깐 물들지 않은, 때묻지 않은, 아직까지 이제 당 색깔이 들지 않은 그 정도의 사람들을 빼고는 품격이라는 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종의 이제 시도를 했던 거는 우리가 호불호가 있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뒤에 우리 누구지 대법관 출신의 그 후보가 됐던 이회창 씨가 물론 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네네네. 일종의 그런 흐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뒤로는 검찰당이 되다시피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일종의 그냥 장사치들이 움직이고 있는 소위 정치를 장사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이미 이제 보수의 품격을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로 갔다고 보죠.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실 옛날에는 그 정치가 그래도 보수 쪽은 엘리트,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이제 마지막 코스로 정치를 오다 보니까 그 나름의 어떤 품격과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동네 양아치들은 다 거기로 가나 봐요. 느낌에 민주당도 양아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보다는 빈도나 그 숫자는 적은 것 같고요. 하여튼 이준석 문제입니다. 아마 저는 크게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대선 후에 정리됩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진다? 그러면 단일화 막은 그 책임 그 혼자서 어떻게 다 감당할까? 이준석은 아마 민주당에 입당할지 모릅니다.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걔는 정말 파격적인. 절대. 아니 살 길이 있다면 거기로 절대 받아주면 가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용민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김용민닷컴.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겠다. 아주 많은 방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의 권력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찰 권력을 복원하겠다.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100만 분의 1 가능성으로 집권을 해도 지금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없앱니까? 입법권이 없는데? 민주당이 동의해 주겠어요?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을 다 뒤를 털어가지고 엑스파일로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비리로 핸들링하지 않는 이상이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2년 윤석열은 지나면 이미 또 대통령 돼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네. 사실 본인한테는 필요 없죠. 왜냐면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본인이 이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예전에 민정수석을 다 그 검찰 출신, 권재지 그리고 그 정진영, 우병우 쫙 그리고 곽상도까지 해서 다 청와대하고 검찰에 있는 그 통로 역할을 했던 데잖아요. 필요 없죠. 자기가 그냥 이심전심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사냥해주고.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없애겠다.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없어도 되죠. 그냥 후배들이 염하시죠. 처단해 줄 테니까. 꿈에 부풀어가지고 지지율 오르니까 도치댁에서 막 그런 발언을 막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공소권 남용, 잘못된 공소 제기에 책임을 지게겠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아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던지기 식으로 기소하고. 사람을 정말 난도질을 해놓고 쓸어놔도 책임지는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책임지는 게 없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각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김학의 출금 사건 법정을 가보면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방청석에 있는 기사를 향해서 말해요. 그래요. 왜냐면 이미 다량의 기사, 융단 폭격식 기사를 풀어내서 이미 유죄, 범죄자로 낙인 찍고 그걸로 이미 게임 셋이니까 나중에 무죄 판결 받아도 자기 신상 필벌도 없고 그렇지. 이미 국민의 인식에는 나쁜 놈 돼 있고 이런 게 어딨어요. 그만큼 막대한 권력을
갖고 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몹쓸 짓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공직자로서 검사로서 굉장히 좀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는 공포심마저 없어. 뭐 전혀 없죠. 그런 걸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뭐 징계를 하든지 뭘 이때까지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사는 빠르고 유죄 판결은 늦거든요. 그렇죠. 유죄 판결은 뭐 3년, 5년, 6년까지도 걸리는데 자기 인사는 6개월 후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에 가려운 데를 긁으면 영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최현숙 씨 349억 8억 원인가 그거 위조 사건 그 아직 1심에 불과하다. 아직 뻔뻔해요. 뻔뻔한 특장. 그거 1심에 불과하다. 와. 검사들 마인드하고 똑같아요. 네. 자기네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항상 그 판결을 원용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1심. 법원을 비난하거나 그렇죠. 뭐 견해 차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은 1년 사이에 모든 개혁의 기본적인 틀은 다 그럼요. 끝나잖아요. 이제 1년 지금은 지나면 이번에 하면은 3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제 인수위가 가동이 되는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인수위 없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수위 사실은 60일이 전체 임기의 핵심을 거의 좌우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디테일하게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못 만들고 그대 담론에 빠져들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논쟁을 그대 담론 위주로 지금 하다 보면 대통령이 된 마당에 이미 다수파가 되어 있고 집권을 한 마당에 그대 담론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구체적인 과제를 집행하는데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추상적인 논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말리게 되죠. 그러니까 60일 동안 해야 될 것들이 아주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행 계획들을 짜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검찰개혁 기본 방안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큰 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수사권을 폐지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그 다음에 검사들이 기소권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기소하지 않고 묻어버림으로써 사건을 잠재워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소를 한 사건도 대충 그냥 진행해가지고 봐줄 사람 봐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씨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해야 될 것도 기소를 안 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위조된 사무소를 행사한 범죄에 대해서 다 기소 안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기죄도 기소를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억지로 기소를 하니까 뭐 기소는 했는데 그 중에 또 핵심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무죄 판결로 유도해버리거나 그냥 묻어버리는 거 아예.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는 건 좋은데 다 우리도 알고 있죠. 기소 안 할 것을 기소하고 기소할 것을 기소 안 하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통제할 장치가 뭐가 있을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논쟁하다 일 끝나요. 그렇지.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판결문 공개 확대, 외부위원 참여해서 뭐 수사와 기소에 대한 뭐 심의를 어떻게 한다. 다 일반적으로 옛날 다 나왔던 개혁 구조들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는 거냐? 결국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행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목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목표에 이르는 실행 계획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답답한 것들이 그 실행 계획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는 뭐 저는 3월 9일에 당선될 거라고 100% 확신을 하는데 당선되자마자 정말 실행 계획을 짤 수 있는 팀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소위 자기 명예, 자기 또 뭐 타이틀 하나 짜기 위한 사람들로 제발 이런 어떤 정부 구성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를 좀 복귀해 보자면은 1년 동안에 지지율도 엄청나게 높았고요. 인기에 취했죠. 예, 인기에 취해가지고 해야 할 개혁을 제대로 못했고 시간 허송했고 공직사회 기강은 잡지를 못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정말 희대의 그런 인사권 참사, 인사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권이 굉장히 큰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왔다가 코로나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국민들이 또 열심히 또 방역하려는 정부를 밀어줘서 180석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또 공천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나만한 그런 여당이 됐고 그래서 1년 후에 4.7 보궐선거에서 아주 몰패를 하다시피 했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날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인수위 60일 뭐 그때 뭐 잘 논의해보지 이게 아니라
그 당일부터 뭐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냥 방역 손실 보상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60일 지난 시점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개혁의 어떤 윤곽이 드러나서 이제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일들도 속도전을 내야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알찬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이준석 씨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정말 되게 심각하다. 이건 뭐 흑산동 한 거 보고 아니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저 홍어 조롱하려고 저렇게 간 거다. 호남 비하하려고 간 거다. 난 단번에 알겠던데. 이런 일들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이 맡겨준 권력이 어떤 권력인지 정말 무섭게 받아드는 그런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대선전 마지막이 될 텐데 다음 주에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 또 다시 가십니까? 네. 아, 경남에서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후보가 경남 지역을 전체를 또 아, 그래요? 중앙고시를 직접 유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또 같이 응원을 해야 되니까 네. 가야겠죠.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특히 경남, 부산 이쪽에 지역에 가족이 있거나 혹은 친지가 있으면 지인이 있으면 연락을 많이 해주셔서 최소한 부산은 40 넘고 부산, 울산, 경남 40 넘고 대구, 경북 30 넘으면은 이거 저 아주 굉장히 싸움이 수월해집니다.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에 골수 아예 윤석열 찍겠다라고 결정적으로 그냥 결심하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 다 주저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윤석열을 찍자 얘기를 못해요. 아, 지금 그러고 그럼 있습니다.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홍보하거나 정말 이 사람을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55%, 56% 나오고 있는 윤석열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동네에서도 소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윤석열을 홍보하지는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언론에 안 나와요. 그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굳히자는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 윤석열은 아니지 않냐. 아무리 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동조는 그렇게 합니다. 네. 고기는 거득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쪽에서는 결집이 거의 뭐 끝난 상태고 우리는 더 결집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3월 9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시점까지는 모든 걸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도 흔들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예 저 국민의힘 찍을 사람이니까 연락하지 말자. 몰라요. 그 모르는 일입니다. 주변에 열심히 좀 설득하시고 저는 설득하기 쉽습니다. 왜냐? 구속된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 굉장히 잘 느낍니다. 구속된다. 이미 또 고발 들어왔다. 고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지 말하기 더 좋아졌어. 아마 구속될 잡혀갈 한 10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뜁시다. 특히 전화 많이 좀 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 편이 되게끔 절대 저분은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전화해서 야단 맞더라도 전화 한번 합시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 이현주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김영